자, 이제 앞으로 와주세요. 앞으로 두씩 앉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쪽과 예 거기. 네, 앞으로 오셔서 예. 앞으로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 없어요. 네. 이게 강의실이 큰 줄 알았는데 아까 아침에 제가 일찍 왔거든요. 일찍 보통 8시에 와요. 그래서 차 막히고 애매하니까 그래서 왔는데 강의실을 와봤는데 한 이게 막 뭉쳐져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하긴 했는데 아마 가능한 한 강의실에 꽉 찰 수 있는 만큼 받다 보니까 자리가 이렇게 거의 뭐 딱 이렇게 채워지기는 할 겁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못 나오시는 분도 뭐 몇 명 있을 수 있어서 아무튼 가능한 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오프라인은 첫 수업이긴 한데요. 수업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1시간 반 정도 한 2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요.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쪽에 뒤로 갈 수가 없어가지고 아마 불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오셔가지고 그냥 다음에 이렇게 딱 자리를 잡는 게 좋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2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하고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1시간 반이나 1시간 정도 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보시면 시계가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칫 폭주를 해서 계속 강의를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중간에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1시 반까지 원래는 돼 있어요. 제 생각은 1시 좀 넘어서 1시 정도에 끝날 거니까 왠지 더 길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알려주세요. 아시겠죠? 뭐 이렇게 표시를 하든지 손을 들든지 뭔가 하품을 하시든지 그러면 끝날 때가 됐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앞으로요. 네. 네, 앞으로 오셔야 돼요. 뒤로 못 가서. 저도 이렇게 뭐 플립 러닝 같이 이렇게 하는 수업은 처음이긴 하거든요. 여러분도 뭐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은 안 해봤는데 장점은 뭐냐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뭐 별다른 장점은 없어요. 장점이 뭐냐면 절대평가더라고요. 좋지 않아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평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요즘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상한선이 있잖아. 학점을 줄 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게 좀 엄격하게 채점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지라 절대평가는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막 학점을 막 잘 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출석도 볼 거고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볼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왠지 못 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야. 왠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망칠 것 같아. 아니면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채점을 해서 나눠드렸는데 왠지 망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면 중간에 제가 과제 같은 걸 내드려서 발표하거나 등등 이렇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걸 통해서 하시게 되면은 약간 점수를 뭐 2점, 1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괜찮죠? 그래서 좀 약간 그런 장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따로 이렇게 공식적인 과제는 내드리지는 않겠지만 뒤에 연습 문제 중에서 생각할 거라든가 뭐 등등등 이런 과제가 있으면 제가 과제를 올려드릴 테니까 뭐 댓글로 어떤 뭐 해설 같은 거나 뭐 등등 있으면 의견 주시거나 등등 하면 그런 것들을 약간 가산점으로 감안을 해서 제가 좀 고려를 하도록 할게요. 뒤에 문 좀 닫아 주시고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자리 없으시면 뭐요? 네? 우산이요? 여기 앞에 있죠? 네, 가지고 예, 됐네요. 네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 수업은 어떻게 앞에 챕터 1장은 제가 영상 올려드렸는데 그게 무슨 출석 제한 체크 이걸 걸진 않았거든요. 그냥 나중에라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앞에는 상관없지만 뒷부분 진도 나갈 때는 그걸 안 보고 수업을 만약에 들어오시면 약간 따라가기 힘들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제가 많은 양을 올리진 않을 거니까 그것 좀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우리 챕터 2장 바로 들어가서 내용 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영상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챕터 1, 2, 3장, 4장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책을 볼 때 갑자기 뒤에부터 보긴 뭐하니까 간단한
복습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재정학을 연구할 때 우리가 이론적인 도구에 대해서 좀 약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요 전 타임에도 제가 재정정책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똑같은 책을 가지고 할까도 했는데 그럼 좀 단점이 뭐겠어요? 바로 이걸로 설명을 했는데 또 다음에 또 하면 약간 저도 재미도 없고 그렇잖아요. 아예 그러면 영상 틀어주거나 그런 게 나으니까. 그래서 아예 책을 다른 걸로 선택을 했고요. 요 전 타임은 교재가 로젠의 재정학이다 해서 재정학과 관련한 책에서 가장 그래도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 맹큐의 경제학 같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의 장점도 있는데 우리 수업은 이제 그루버 교수님 책으로 하는데 이 책도 되게 괜찮아요. 또 컬러풀하고 읽을 거리랑 내용들이 알차기 때문에 약간 둘 다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근데 뭐 내용은 기본적인 건 똑같지. 목차도 뭐 거의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되게 좋은 책이니까 이 책 가지고 그냥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밑에 각주라든가 뒤에 레퍼런스라든가 연습 문제 같은 것도 고민을 좀 하시면서 풀어보시고 생각하시면 경제학적인 마인드가 이렇게 한층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학기 때 재정학이라는 과목이 있고 우리가 재정정책이 있는데 예전부터 이제 교수님들이 재정학이라는 요거 토픽을 다 다루기가 어려워요. 한 학기 때. 그래서 앞에 재정학 시간에 뭐 공공재 외부성 이런 걸 다루고요. 요 뒤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진짜 재정정책과 관련한 파트를 뒷부분 나눠서 하는데 1학기 때 제가 재정학 강의를 하지 않아 가지고 요 앞부분을 요걸로 살짝 보고 그 다음에 중간을 점프하고 저 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박스를 보시면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데요. 네, 또 빈자리 있나요? 그 앞으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뒤로는요, 이동을 하기가 힘들어서 출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자리를 찾으셔야 되는데 이쪽에 자리 있네. 앞으로 오셔야 돼요. 뒤로 이동을 할 수 없어요. 앞으로 쫙 가게 되면 카메라에 찍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쳐다보고 네. 저쪽밖에 자리 없어요. 앞으로 오셔야 돼요. 네. 인사해 주시죠. 네. 아무튼 자, 거기 박스 한번 볼게요. 자, 생각해 볼 문제 나와 있어요. 거기 첫 번째 줄 보시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소비를 할지 또 얼마나 많은 일을 할지 어떻게 선택하는가.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우리의 관심사는 이 사람이 고민을 하는 거야. 일을 얼마나 할까? 여가를 얼마나 즐길까? 요거를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얼마나 할까? 얼마나 여가를 즐길까? 뭐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근로자는 이렇고 그 다음에 기업도 선택을 합니다. 기업은 거기 보니까 얼마나 생산을 많이 할 것인가. 그래서 생산량을 얼마나 할 것인가. 물론 또 방법까지도 이제 고민을 하죠. 어떤 방법으로 생산량을 얼마나 할 것인가. 요거를 선택을 하고요. 요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그냥 다루려고 해요. 다음 세 번째는 현금 급여의 인상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정부가 뭐 개입하거나 해서 근로자들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기업은 그에 따른 대가를 줄 수가 있는데요. 임금을 주겠죠. 근데 거기 보니까 급여를 인상합니다. 현금 급여를 인상했을 때, 그랬을 때 기업 입장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일을 더 많이 할까 적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 보시면 경제적인 효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요거를 살펴볼 겁니다. 효율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요. 이게 이제 우리 요 스토리를 가지고 이 챕터에서 다룰 거예요. 자, 거기 볼게요. 첫 번째 줄에 당신이 인생이 순조롭게 풀려서 대학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후 여러분들인가 아무튼 성대를 이렇게 들어와서 우수한 성적으로 잘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뭐 다양한 길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의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됐대요. 고위공무원이 됐대요. 고위공무원.
이렇게 공무원 시험을 봤나 봐요. 이렇게요. 자리 못 구했죠? 그 옆에 한 분 앞으로 오셔가지고 그 옆에 자리 있어요? 앉을 수 있나? 예,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예, 앞으로 오세요. 그리고 또 있나? 자리가 또 있어야 될 텐데 다음에는 이걸 좀 앞당겨가지고 뒤에 좀 한 몇 개는 다 해야겠는데. 그쪽으로 하게요. 앞으로 오시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예, 좋아요. 남학생분은 제가 봤을 때 방법이 없네. 거기 의자 책상을 이렇게 빈 데 있어요? 예, 거기 우선 해서 조금만 할 테니까 조금만 앉아서 아니면 서서 그냥 들으셔도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고 거기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 공무원이 되는데 거의 두 번째 줄에 볼게요. 이 부처의 업무 중에 하나가 취약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취약 가정 임시 보조제 TANF라고 해가지고요.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거지.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니디 패밀리를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약간 보조금을 주는 거야. 가난한 저소득층에 이렇게 도와주는 정책에 대해서 이거를 운영하고 있대요. 자,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부모에게 현금 지급하는 거예요. 저소득층에 현금으로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재정학 같은 거 하게 되면 이제 부의소득세 비슷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제도에 대해서 할까 말까에 대해서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자, 거기 보니까 주지사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게 논쟁이 붙었어요. 장관이 요거에 대해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어떤 논쟁이 붙었나 한번 볼까요? 거기 끼어들게 됐대요. 주지사는 자, 거기 볼게요. TANF의 주된 문제가 저소득층 부모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생계비 보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들 중에 일부가 일자리를 찾아 나서기보다는 가정에만 머물러 있도록 유도하게 된다. 그러니까 일할 의욕을 오히려 떨어뜨리게 된다. 이 제도가 근로 의욕을 저해하기 때문에 저해로 이러한 보조 제도를 어떻게 축소를 해야겠다. 아예 폐지까지 바로 할 수는 없으니까 가능한 한 이렇게 보조해 주는 걸 줄이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자, 주지사는 그러나 장관은 거기 보시면 주지사 의견에 찬성하지 않는데요. 그의 생각은 어린 자녀들이 딸린 한부모 가정의 가구주가 일하고 싶을 만큼 충분히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거 그런 일자리를 찾기가 힘드니까 아니다. 이거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오히려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도 힘든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게 된다. 지금 오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은 이쪽에 자리 없죠. 자리 없고 거의 의자 뺄 수 있나? 오늘 첫날이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좀 혼란이 되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옆에 자리 빈 자리. 그러세요? 만드실 수 있어요? 두 개 그러면 한번 만들어 주세요. 앞으로 조금씩 좀 당겨가지고 뒤에 자리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첫날이어가지고 아니 이게 요 앞반하고 거의 수강생 수가 비슷한 것 같은데 앞반은요 이렇게 다 앉아서 들어왔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추석이어가지고 앞에 반 중에서 몇몇 분은 고향을 내려가야 합니다 해가지고 메일을 보내신 분이 한 두세 명 있는데 앞반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빠져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고향 내려가셨다가 우리 빨간 날 말고 그 다음 날 수업인데 올라오시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약간 좀 몇몇 분들이 추석에 빡빡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번 고민 좀 해볼게요. 가능한 한 지금 생각은 오프라인 그냥 할 거고요. 그리고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냥 고향에서 수업 들으려고 막 괜히 막 너무 새벽같이 오시거나 그러시지 마시고요. 그냥 저한테 말씀하시고 영상으로 들으셔도 되니까 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아유, 예, 이거 늦게 오셔서 고생 많으시네. 그 자리 때문에. 자,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냥 찬찬히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정리를 하게 되면 장관은 뭐라 그러냐면 저소득층 가구주에 대해서 현금 급여를 삭감하게 되면 축소하게 되면 근로의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정도를 알아내고 이제 얘기하는 거지. 주지사 얘기가 맞나 장관 얘기가 맞냐 그걸 얘기하려면 요거 만약에 축소를 한다면 축소를 하게 되면 축소를 했을 때 거기 보시면 근로의욕이 노동이죠. 의욕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요거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 이게 거기 보시면 순후생이라고 했습니다. 뭐 효용이죠.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 네, 요거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축소를 했더니 근로의욕을 막 진짜 저해하고 순후생이 오히려 증가하게 되면 그럼 축소하는 게 맞고 아니면 이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러한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는 뭐냐면 아니 그래서 이게 축소하는 게 바람직해? 아니야. 이걸 얘기할 때 요거에 대한 분석 툴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이론적인 도구 요걸 사용할 것이고 이번 챕터는 이론적인 도구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다음 단락 보시면 두 번째는 실증적인 도구 요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건 다음 챕터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이론적인 도구라는 것은요. 티어리를 이용하는 건데 거기 보시면 경제적 의사결정 선택이죠. 밑에 깔려있는 구조를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선택의 기저에 깔려있는 거기 나와 있는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목적이야.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거기 보시면 주로 사용하는 게 그래프라든가 수식을 사용하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뭐 미시경제학 할 때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거죠. 수요 공급 곡선, 무차별 아니면 예산선 이런 거 얘기하고요. 또 수학을 사용하는데 수식을 이용하게 되면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네 번째 줄에 잘 드러나지 않는 미묘한 측면까지 다룰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약간 러프하게 직관력을 높이는 건 그래프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조금 좀 섬세하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또 수학을 이용해서 하면 좀 알아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책은 앞에는 그래프 본문에는 그래프 가지고 설명하는 걸 주로 할 거고요. 뒤에 부록 해가지고 뭐 미분하는 거나 최적화 원리는 부록에 넣어놓긴 했어요. 그거는 뭐 그렇게 설명한다는 것이고 다음 실증적인 도구는요. 거기 보시면 자료를 분석하는 거야.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서 먼저 경험적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최근에는 이 자료 같은 것들이 풍부해졌어요. 그 최근 20년간은 자료가 없을 때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막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최근에는 자료도 많아지고 컴퓨터가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자료의 수준을 거기 보시면 마지막 째줄에 자료의 수준과 분석 능력이 극적으로 요게 향상돼서 사실은 우리가 현실에서는 이런 실증 분석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소위 뭐 통계, 계량 경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보완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단락 보시면 다음에 두 개 장에서는요. 그래서 요걸 얘기할 거야. 이론적 도구와
거기 보시면 실증적 도구를 소개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언제 개입할까, 뭐 어떻게 개입할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요 두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평가하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 밑에 1번 예산 제약하의 효용 극대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원론과 미시에서 하는 거니까 빠르게 볼게요.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나름대로 효용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효용 함수가 있고요. 예산 제약하에서 효용 극대화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 각주 1번에 보시면은요, 미시경제 약간 부족하신 분들은 미시경제 그거를 좀 참고해서 봐야 되는데, 이 저자분은 굴수비 책을 추천하네요. 제가 지난 학기 때 그걸로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진도를 많이 나가지 못했는데 그 뒷부분은 나중에 또 이렇게 뒤에 괜찮은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례 같은 것도 많고 그거 한번 참고해 보기 바란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31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선 거기 보시면 먼저 효용 극대화라는 게, 이 효용이라는 게 이 사람에 대한 선호를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것이죠. 자, 거기 31페이지 거기 제목에 보시면, 근데 이 효용 함수를요 우리가 분석할 때 무차별 곡선 해가지고 똑같은 말이야. 무차별 곡선, 동일한 효용을 주는 등효용 곡선이죠. 요걸 이용해서 그 사람의 선호를 가지고 분석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에 대한 요 선호 표현할 때요,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파란 색깔이 굵은 색깔이 있습니다. 비포화성, 요걸 전제로 깔게요. 선호에 대한 몇 가지 가정을 할 건데, 비포화성, 뭐 다다익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조성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보니까 많을수록 더 좋다, 그게 거기 깔려 있고요. 비포화성을 가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두 번째 단락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어떤 재화 소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거기서 얻게 되는 만족감이 떨어지네요. 그래서 한계 효용이 감소한다, 체감한다, 이런 걸 전제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그냥 미시에서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효용함수를 여긴 주지 않았는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효용함수는 다양하게 주어지죠. 그래서 만약에 x랑 y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주어져요. 그러면 한계 효용, 각각에 대한 한계 효용은 체감하고 비포화성을 상정하고 있고요. 요걸 이제 무차별 곡선을 가지고 그리게 되면 콥더글라스 효용함수 형태인데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점에 대해서 우화양하는데 볼록하다라는 걸 얘기할 겁니다. 밑에 그런 얘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상품 묶음 ABC가 있는데 수평축에 수직축에 케이크와 수평축에 영화가 있습니다. 두 개의 영화 관람과 케이크가 있어요. 케이크 이렇게 선택지가 보니까 A, B, C 나와 있는데 A는 케이크가 두 개, 영화 관람 하나, 여기는 C, B는 여기 있는데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C가 여기 있네. C가 죄송해요. 이렇게 있고 C가 이렇게 두 개 다 더 많이 있죠.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어서 효용이 더 큰 뭐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줄 볼게요. 무차별 곡선은 두 가지 특성이 있는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는 더 높은 무차별 곡선을 선호하고요. 검정 색깔보다는 빨간 색깔을 당연히 더 선호하죠. 그래서 이쪽이 선호의 증가 방향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거기 ABC 해서 무차별 곡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무차별 곡선을 여기 보시면 거기 보시면 2번에 아래로 경사져 있다, 그냥 우하향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상향하게 되면은 그거는 쓰레기가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우하향하니까 둘 다 재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x제에 대한 y제에 대한 한계 효용이 다 0보다 크다 요거를 의미하네요. 뭐 요 정도 보시죠. 자, 우리 XY는요 지금 영화 관람하고요 지금 케이크를 선택하는 거 말고요 뭐 여러 가지 선택 대안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 거기 두 번째 단락 한번 볼까요? 자, 요거를 그대로 다시 응용해서요.
자, 직업 선택과 관련한 문제, 초봉과 위치 이렇게 있어요. 오른쪽에 그림 볼까요? 직장의 위치야. 그리고 연봉입니다. 임금이야. 이렇게 연봉 돈을 많이 받을수록 좋겠죠. 여기 위치는 거기 보니까 온도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온도. 너무 추운 거보다는 약간 또 너무 더운 거보다는 온난함 이게 제일 좋아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도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차별 곡선 이렇게 고를 수 있고요. 거기 보니까 A 피닉스가 있고 미니애폴리스가 있고 워싱턴이 있는데 워싱턴이 나는 효용이 제일 높아. 이렇게요. 선택 대안들 다양하게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후와 연봉 간에 상충 관계가 있는 거야. 케이크와 영화 관련 간에 당연히 이 우하향한다는 것은 상충 관계,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영화를 많이 보려고 하면 돈을 거기다 많이 썼으니까 케이크 먹을 수 있는 돈이 양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뭐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이게 바로 효용함수 무차별 곡선인데 효용함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선호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33페이지 가볼게요. 자, 선호와 효용함수 나와 있는데 기초적인 얘기지만 다시 살짝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효용함수를 이렇게 재화가 여러 개 있으면 펑션 속에 집어넣어요. x1, x2, x3 이렇게 해서 일반화 시킬 건데 우린 이제 보통 두 개만 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거기 예를 들어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케이크와 영화 관람처럼 이렇게 루트 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요게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것. 마지막 한 단위에 대한 추가적인 효용의 증가가 어떻게 되는가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 다음 단락 보시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넘어갈게요. 자, 34페이지에 그 기본적인 원론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거기 담겨져 있고요. 왜 체감하는가 뭐 그런 얘기가 거기 있어요. 34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볼게요.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거. 아니 언제나 꼭 보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은 점차 거기서 얻게 되는 만족이 작아진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넘어갈게요. 근데 우리가 분석할 때는요, 한계 효용보다 이 무차별 곡선 가지고 분석을 할 건데 이 효용함수가 원래 재화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x1, x2 효용. 그래서 이제 무수히 많이 할 수 있는데 두 개만 있다라고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할 건데 이것도 이제 3차원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차원을 다운시키게 되는 거죠. 2차원으로 다운시킵니다. 동일한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을 등고선 아니면 내비게이션 생각하세요. 위에서 투영시켜서 이렇게 U0라는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을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 여기 U1의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들 더 높네요. 효용이. 그래서 투영시켜가지고 밑에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무차별 곡선을 가지고 사용을 해요. 근데 무차별 곡선을 다시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x1, x2 이렇게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는요 무차별 곡선에 대한 형태와 기울기가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한계 대체율 이렇게 나와 있죠. 오른쪽 가볼게요. 35페이지. 아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영화 관람이고요. 여기가 케이크예요. K.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기 한번 볼게요. A라고 할게요. 아시겠지만 A점은 네, 영화 관람은 되게 작아요. X1이 작으나 소비량이 작은 거야. X2는 커. 그러니까 소비량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에 대한 소중함 정도가 작아져요. 그래서 X1이 작기 때문에 X1이 더욱더 소중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X1을 하나 증가시킬 때 Y를 이만큼 포기해야 된단 말이지. 예, 이게 교환 비율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면에 여기 거기 나와 있는 여기 B라고 할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되어 있는 이 B에서는 B점은 X1에 초점을 맞추세요. B점에서는 X2가 커서 X1이 커서 X2가 소중한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X1이
덜 소중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덜 소중해 이렇게요.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내가 x1을 하나 증가시킬 때 포기하는 y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작죠. 2분의 1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재화의 교환 비율을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면서 나타내는 그게 우리는 한계 대체율 이렇게 보시면 돼요. 1, 2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이게 느낌이 바로 뭐가 되냐면 분자가 1이 되고요. 영화 관람, 분모가 케이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MRS 값이 바로 뭐냐면 X1, 즉 영화 관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걸 나타내고, 이게 크잖아. 그럼 영화 관람이 굉장히 소중한 거고, 요 상황에서는 영화 관람이 덜 소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얘기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MRS가 체감하면서 계속 변화하는데 그 얘기가 바로 뭐냐면 작아진다? MRS가 작아진다? 오, X축에 나와 있는 영화 관람에 대해서 내가 소중한 정도가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MRS라는 것은 맨 마지막 제출해 볼게요. 케이크의 한계 효용에 대한 영화 관람의 한계 효용의 비율이다. 한계 효용의 비율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계 효용 개념 잠깐 다시 보시고 그 비율 거기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36페이지. 예, MRS 한계 효용의 비율로 나타낸 거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한 꼭지가 끝났습니다. 자, 효용 극대화 얘기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효용 함수에 대한 것을 무차별 곡선 이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끝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예산 제약 이렇게 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효용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제약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것도 그냥 기본적인 얘기예요. 거기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아니 다다익선이라고 하면은 많이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흥청망청 쓰면 되는 거잖아. 근데 왜 못하고 중간에 멈춰? 아, 돈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자원이 희소하다는 걸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하니까 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할당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밑에 식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효용은 거기 두 재화가 있죠. 거기 보시면 영화 관람과 케이크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예산 제약은 요거 Y를 소득이라 할 거야. 소득을 통해서 영화 관람 거기 보시면 케이크 영화 관람은 수평축에 놓으니까 영화 관람을 먼저 놓을게요. 영화 관람에 대해서 지출하는 금액과 케이크에 대해서 지출하는 금액, 요게 이제 소득 내에서 소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예산 제약이 있습니다. 영화 관람이 있고 케이크가 있고 예산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소득 가지고 영화 관람만 소비하게 되는 거니까 요렇게 죄송해요. Y로 해야죠. 이렇게 소득을 영화 관람의 가격으로 나눠주는 것이고 여기는 소득을 케이크의 가격으로 나눠주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시장에서의 예산선의 기울기가 바로 상대 가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수평축에 나와 있는 게 영화 관람이니까 영화 관람이 언제나 관심사 분자에 들어갑니다. 케이크 가격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뭐 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 37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요게 바로 영화 관람에 따른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주체가 있어야 돼. 뭐냐면 M의 기회비용, 영화 관람의 기회비용. 만약에 영화 관람에 내가 돈을 쓰게 되면 뭐 10달러짜리다 그럼 케이크는 1달러인데 그러면 케이크 10개 먹을 걸로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이게 기회비용이고요. 교환 비율이라 하는데 이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잖아. 그래서 가격이잖아요. 시장에서 결정돼서 이걸 우리가 객관적인 교환 비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MRS는요. 주관적인 교환 비율, 자신의 선호를 나타내는 거죠. 뭐 그런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드디어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효용 함수를 통해서 효용 극대화를 찾는데, 자, 거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할 때가 효용 극대화네. 그래서 그림 A점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무차별 곡선. 자, 우리가 효용이 극대됐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할 수 없는, 여기 보시면 영화 관람의 수가 요만큼까지 되는 거예요. 여기는 효용이 직접 반영 안 됐으니까 효용을 직접 반영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영화 관람의 횟수, 여기다 효용 나타내면 여기가 효용이 극대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최적 효용 극대화하는 최적 선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예, 거기 보시면 밑에 MRS랑 예산선의 기울기, 그 마이너스는 그냥 붙여도 되는데 빼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MRS랑 거기 하첨자는 뭐 MC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영화 관람의 비용, 케이크의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그냥 간단한 최적 선택의 결론 넘어갈게요. 자, 39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즉석 힌트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한계 원리를 사용하는 것은 여기가 안개 낀 곳이야, 깜깜해. 만약에 산이 여기가 산 정상이다 그러면 이게 멀리서 보이면 이게 다 이렇게 드론 가지고 보면 저기가 내가 가야 할 정상이고 고지군 다 아는데 현실에선 그게 아니야. 거기 재미난 표현이 있죠. 구름이 잔뜩 낀 날 산에 오르는 거랑 비슷해. 여기가 정상인가? 이렇게 되면 한 발 한 발 이렇게 머리에 뭔가 밥상을 이고 갔을 때 한 발 한 발 움직일 때 약간 내가 한 발 했더니 이게 평평해지지가 않으면 산 정상이 아니야. 그래서 한 발 한 발 변화했는데 여기 딱 쓰게 되면 평평해지네. 산 정상이군. 그래서 이제 미분의 원리, 한계 원리를 이용해서 최적 선택을 우리가 찾는 거 볼 겁니다. 이게 이제 최적 선택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합니다. 자, 어떤 충격이 발생하는가 보면은, 자, 가격이 변화하는 거 나와 있어요. 자, 거기 39페이지 밑에 한번 보시면 영화 관람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있어요. 영화 관람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다음 페이지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시죠. 영화 관람의 영화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예산선이 바뀌게 됩니다. 자, 어떻게 바뀌냐면, 자, 여기 그냥 M이라고 쓸게요. 여기 C라고 쓸게요. 그럼 예산선이 여기 C 케이크 가격은 변함이 없고 소득도 변함이 없으니까 여기는 고정돼 있어요.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영화 관람을 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고요. 여기 보시면 얘가 올라갔으니까 기울기는 가파르게 변화합니다. 자, 그래서 예산선이 이렇게 변화하는 거죠. 얘 가격 효과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회전 이동하면서 안쪽으로 가게 돼요. 이때 두 가지 효과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거기 그림이 나와 있어. 40페이지에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있고요. 41페이지에 그 미시경제학에서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냥 바로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게 되면 첫 번째 가격이 변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격 효과, 총 효과 이렇게 됩니다. 하나는 대체 효과다라고 하면 우리 상식에 통하는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상대 가격의 변화로 하는 거와 상대적으로 싸진 재화의 소비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아니, 이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영화의 가격이 비싸졌어. 그런데 케이크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진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영화의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상대적으로 비싸진 걸 줄여요.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대체 효과는 아시겠지만 하나의 무차별 곡선 상에서 점 두 개를 찾아서 보시면 되겠어요. 비싸졌으니까 이렇게 A에서 B로 가게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자,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소득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 효과. 자, 우리 거기 개념이 있습니다. 41페이지에 가보시면 소득 효과. 자, 세 번째 단락이 있어요. 뭐 두 번째 단락에 대체 효과 있죠. 효용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상승한 재화의 소비량은 언제나, 항상이라는 말이 붙어도 돼요. 대체 효과는 항상, 약간 요거는 뭐 진리와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자, 소득 효과는 거기 다음 단락 세 번째 단락 볼게요. 41페이지 세 번째 단락 끝에 보시면요. 가격이 상승했을 때 실질 소득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실질이라는 말이 생략돼 있어요. 실질 소득 효과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상품의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게 되면 내가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이게 구매력이네. 이게 줄어들어요. 예산 집합이 줄어들어요. 실질 소득이라고도 표현하고 요거는 구매력, 구매 능력 아니면 예산 집합이라 할게요. 그래서 예산 집합이 확대가 되면 실질 소득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경우는 예산 집합이 축소됐잖아.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감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질 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여러분 케이크와 영화 관람 다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영화 관람에만 초점을 맞출게요. 영화 관람은 이렇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뭐 케이크 같은 경우는 케이크 소비가 증가하고요. 얘는 케이크 소비가 감소하고요. 둘 다 정상제라는 게 깔려 있는 거야. 우리 밑에 각주에 보면 정상제 얘기 나와 있는데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량이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할 때 소비량이 같이 감소하는 방향이 같은 거야. 그런 경우가 정상제인데 둘 다 같이 증가, 같이 감소 이렇게 소득에 따라서 정상제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요약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화의 가격이 다른 재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싸지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작동하게 되는데 자, 우리 책에 봤을 때는요. 재미나게 되어 있네. 여러분 요거 두 개 보시면 얘랑 얘 효과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 M이라고 하는 영화 관람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줄어들어요. 이 경우는 거의 그림을 보시면 40페이지 A, B, C 해가지고 둘 다 감소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근데 C는 어떻게 해요? 얘는 증가하고 얘가 감소하니까 얘가 더 세면 C가 증가하고 얘가 더 세면 C가 감소할 텐데 우리 거기 그림에는 어떻게 돼요? A에서 C로 가게 되면 케이크의 양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정한 걸로 해놨어. 이렇게 보시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지납니다. 여기 지나다가 이렇게 지나서 세 개로 일정한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효과가 서로 상충되는데 C는 그대로 상쇄가 돼가지고 거기 세 개로 그냥 있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네, 우리 현재는 저거 특성 이제 콥터글라스 뭐 효용함수의 특성 때문에 살짝 그렇게 그려놨는데 뭐 직접 계산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은 미시에서 많이 볼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미시에서 최적화 원리를 살펴봤고 이걸 보려는 게 아니고 42페이지 그걸 보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자, 거기 보시면 TANF라는 한부모 가정의 가구주에 대해서 현금 보조를 했을 때 근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최적 선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볼까요? 당신은 주정부의 새로운 직위에서 장관과 주지사가 우려하는 문제를 다루는 이론적인 분석을 검토하려고 한대요. 자,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TANF 요거를 급여를 축소하게 되면 자, 그랬을 때 이 보조를 받는 가구의 노동 공급이 어떻게 될까? 요거에 미치는 영향 요거를 보려고 합니다. 증가하나? 감소하나? 그대로인가? 세 가지가 있겠죠. 그거를 분석하려고 해요. 자, 두 번째 단락. TANF는 미국에 요거 보시면 빈곤층을 도와주는 거야. 빈곤층에 대한 소득 보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득을 보조해 주는 정책인데요. 현금으로 제공해요. 현금으로 제공하는 현금 급여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단락에 거기 나와 있죠. 그리고 96년도에 도입이 되었고요. 현금 급여와 관련한 효과는 챕터 17장에서 또 다루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납세자가 낸 세금을 저소득층 가구에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득자들에게 이렇게 누진세를 통한 이렇게 조세를 통해 가지고
납세를 하게 되면 그걸로 저소득층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게 되는 그런 보조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 자, 우리 세 번째 달러 한번 볼게요. 조엘이라는 사람이 근로소득과 TANF 보조금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조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을 어떻게 할까 말까 고민을 해요. 언제나 예산 제약식이 존재하겠죠. 제약식이 있는데, 목적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수식 가지고 뭐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로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 그렇게 해서 보는 거지만 아이디어만 보시면 거기 한번 보시면 우선 제약 조건이 전체 총 근로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이게 주어져 있단 말이지. 우리 책에서는요 여가를 L이라고 쓸 거야. 여가를 즐기거나 아니면 H라 합시다. 노동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가보시면 아니 목적식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할 건데 효용 함수는 여가를 즐겼을 때 효용이 증가해요. 그래서 얘가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수직축에는 소비재라고 할게요. 소비재에 대한 소비, 여가에 대한 소비 둘 다 요게 0보다 큰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예산 제약식 거기 보시면 43페이지 볼까요?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조엘은 시간당 임금이 10달러의 임금을 받고 2000시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소득원은 없대. 그러니까 조엘이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재는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W 이게 10달러가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여가를 즐기고 그냥 거기 보시면 2만 이렇게 예산선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요거는 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임금이 지금 10달러가 되니까 10 해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그 예산선 그대로 사실은 쓰시면 돼요. 내가 소득 가지고 여가에 대해서 소비합니다. 여가를 지금 L이라고 했으니까 여가의 가격 여가 더하기 소비재 가격 소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자, 근데 우리 전제 조건으로 보통 뭐라고 하냐면 소비재 가격은 1이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주로 여가의 가격입니다. 이게 바로 임금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이걸 그래서 C로 정리해서 표현한 게 이쪽고, 내가 최대 소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총 시간 얼마나 내가 노동을 할 수 있는가 그냥 T라고 할게요. 그리고 얼마나 임금이 되는가 이게 근로소득이지. 그래서 거기에는 이게 근로소득이 있는 것이고, 근데 요게 이제 스타팅 포인트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소득 보조로 현금 보조를 해주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조금이 약간 뭐라고 할까? V라고 할게요. 그럼 이게 이제 급여를 받는 비근로소득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는 근로소득만 있고 비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예산선을 살짝 그리는 게 중요한데 밑에 예산선 보시면 수평축에 여가라고 할게요. 우리는 L을 여가라고 했습니다. 여기 C 소비재라고 할게요. 소비재 소비라고 할게요. 자, 최대한 쓸 수 있는 여가 시간이 2000시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 토탈 시간이 여기 보시면 2000시간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뭐 일주일로 해서 뭐 52시간 할 수 있고 하루 뭐 24시간에서 뭐 잠자는 거 빼고 16시간 해도 되는데 총 시간이 뭐 2000시간 뭐 1년이면 1년 뭐 어떻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2000시간에서 내가 여가를 1시간 줄였어. 1시간 줄이게 되면 임금이 지금 10달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10달러만큼 올라간다니까 예산선이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의미가 요 각도 기울기가 뭐냐면 내가 요거 1만큼 줄이면 여기 10만큼 얻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만약에 2만큼 줄이면 또 10만큼 올라가니까 요거 선택 가능한 예산선을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2000만큼 시간을 여가를 쓰지 않고 일을 했어. 그럼 2000 곱하기 10달러 해서 여기는 여기 나와 있는 2만 요게 여기에 가겠죠.
그냥 간단한 예산선이죠. 요거는 알고 계실 것 같고 이렇게 먼저 체크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임금률 W가 요 기울기라는 거 잘 보시면 되겠어요. W가 10달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중간에 바로 첫 번째 달러게 바로 그 얘기야. 임금이 10달러인데 이게 바로 여가의 가격이라는 거죠. 왜냐면 내가 여가를 1시간 추가적으로 소비하면 얼마를 포기합니까? 임금 10달러를 포기해야 되니까 포기해야 하므로 해야 돼요. 해야. 자, 그러니까 뭐야? 여가 1시간을 내가 누린다? 이만큼 포기하니까 기회비용.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여가에 대한 비용, 기회비용이고 그리고 여가에 대한 가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이 바로 W의 의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만약에 올라갔다 그러면 시간당 임금이 10달러가 아니라 20달러가 돼버리게 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1시간 여가를 즐기면 10달러 포기하는 게 아니라 20달러 포기하는 거니까 그만큼이 여가에 대한 가격이 비싸지는 거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제줄 볼게요. 두 번째 달러의 마지막 제줄에 예산선의 기울기는 책에서 찾았습니까? 소비재 가격 1달러에 대한 소비재 가격을 우리가 1로 그냥 상정한 거야. 근데 얘가 10달러가 되는 거니까 상대 가격이 예산선 기울기가 뒤집어 얘기하면 이거 다시 여기다 쓸까요? 요거 가격이 소비재 가격 대비 여가의 가격 이렇게 있는데 1 대비 얘가 10 이게 바로 임금이라니까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여가의 상대 가격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소비재 뭐 복합재 이걸 1로 놨기 때문에 그냥 W가 바로 여가의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게 거기 나와 있네요. 자, 예산선이 이렇게 있어서 저기 나와 있는 정부의 현금 급여가 없을 때 예산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보조금이 생겼습니다. 자, 44페이지 볼게요. 첫 번째 줄. 자, 기초수당으로서 수혜자에게 최저 보조금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보조금이 올라가니까 이 밑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기초수당이 발생해서 수당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럼 내가 기초수당 제공하게 되는 게 거기 그림을 하나 보시면 45페이지에 있죠. 2000시간을 누렸을 때 기초수당이 5,000 제공하게 되면 이렇게 5,000만큼을 제공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재미난 게 더하기. 자, 거기 볼게요. 44페이지 첫 번째 줄 볼게요. 기초수당이 하나 있고 급여 감축률 이게 있어요. 급여 감축률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급여 감축률이 뭐야? 번역을 해서 그런데 설명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밖에서 일을 하잖아? 그럼 일을 해서 소득을 벌면 거기에 일정 부분만큼 받는 보조는 조금씩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니까 세 번째 줄 수급자가 다른 소득을 갖고 있게 되면 최저 보조금이 점차 감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급여 감축률이 만약에 100%라고 하면 100%이면 뜻이 뭐냐면 내가 밖에서 10만 원을 벌었잖아. 그럼 10만 원만큼 보조금이 이제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급자가 다른 소득원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에 기초수당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소득이 생기면 다른 소득이 거기 보시면 1달러 증가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초수당 급여가 기초수당이 100% 감축하는 거니까 1달러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좀 너무 심하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50%라고 한다면 만약에 50%라면 이렇게 절반만 이제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내가 만약에 소득이 근로를 소득했어. 그래서 1달러가 증가시 기초수당이 감소하는데 얼마만큼 감소하냐면 50%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0.5달러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거보다는 밑에 걸 가지고 우리는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 그래서 거기 보시면 44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한 8번째 줄입니까? 암묵적 세율이라고 보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라는 게 내가 직접 내는 것도 있지만 이게 받을 거를 못 받게 되면 그 세금 내는 거지. 그래서 이만큼이 감소한다. 예, 이만큼이 감소한다. 받을 걸 덜 받게 됐네. 그러니까 이게 암묵적으로 세금을 낸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암묵적인 세율이다. 이렇게 implici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그 정도. 자,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50%를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할게요. 자, 이거는 그냥 식이니까 빼고. 자, 요 예산선인데 지저분하니까 새롭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여가, 소비재, 소비 이런 식으로 예산선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뭐 2000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적용이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두 번째 단락 보실까요? 자, 요 프로그램이 지금 TANF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면 NF 프로그램이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이요. 기초수당이 5,000달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더하기 급여 감축률이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버는 소득의 50%는 오히려 세금 내는 거랑 똑같은 거야. 덜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한번 그림이 잘 있어. 45페이지 보시면 여기가 2만 이렇게 있고 원래 예산선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요. 자, 거기 보시면 AC 원래 이렇게 있죠. 근데 내가 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이만큼 올려준다니까 요만큼 여기서 점프해서 올려주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이걸 빼버렸는데 빼는 게 좋긴 하죠. 근데 요거 그냥 살짝 점점점점점 해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게 옆에 보면 5천만큼 이렇게 제공을 해준 거고 5천 아예 내가 소득이 없어도 5천만큼을 제공을 해준 겁니다. 자, 근데 아까 얘기한 거는 이 기울기가 뭐야? 내가 여가를 1시간 줄이면 10달러만큼 이렇게 돈을 버는 거잖아. 이제 스타팅 포인트가 여기서 시작한다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내가 여가를 1시간 증가시켰을 때 여가를 1시간 줄였을 때 요거 기울기가 지금 10이야? 그럼 똑같이 만약에 10만 원 받게 되면 이만큼 올라가니까 요거랑 같은 기울기로 이렇게 될 텐데 요거랑 같은 기울기가 아니라 50%는 덜 받게 됩니다. 혜택이 줄어들어서. 자, 그러니까 요거보다 작은 기울기로 이렇게 빨간 색깔로 할게요. 작은 기울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만큼 이렇게 줄어든 거죠.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내가 요 빨간 색깔로 이렇게 줄어들어서 여기까지 좀 정확하게 그리지 못했지만 책에 잘 돼 있어요. 여기 위에는 좀 더 크긴 하네. 거기 보시면 B점 언제 이 보조금이 이제 줄어드는 건데 언제 보조금이 줄어듭니까? 하면 점점점점 해서 여기가 이렇게 1000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1만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정부의 보조금이 없었을 때는 예산선이 검정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해요. 근데 기초수당을 제공하면서 급여 감축률 50% 이렇게 되면 만약에 다 5천 주면 이게 다 5천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평행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50% 세금 내 하니까 임금이 반 줄어드는 거죠. 급여세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줄어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산선이 이렇게 변하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아까 했던 걸로 할 때 예산선의 기울기 바뀌었으니까 대체 효과가 있고요. 예산선의 영역이 또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실제 소득이 증가한 거지 소득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노동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를 보려고 해요. 이게 이제 기본 세팅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변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 밑에 그림 볼게요. 45페이지 밑에. 아니 이거는 뭐야? 거기 보니까
이 보조 처음에 기초수당을 좀 줄였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인데 기초수당을 절반 깎아서요. 거기 보시면 F점 보이세요? 기초수당이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3,000으로 줄였어. 5,000이 아니라. 그리고 급여 감축률은 똑같이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그러면 내가 아까는 여기 2,000시간을 다 여가를 즐기게 되면 이만큼까지 5,000까지 보조를 해줬어. 이게 약간 비근로소득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비근로소득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000만큼만 제공하게 되니까 이 끝에 올라가는 정도가 이만큼까지밖에 안 올라가는 거죠. 책에 그림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D점이 아니라 여기가 F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급여 감축률은 50%니까 기울기는 똑같이 요거 2분의 1 10달러니까 5달러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평행하게 이렇게 가게 되면 이렇게. 자, 거기 어디서 끝납니까? 여기 잘 그렸네. 여기가 보면 2점인데 2점은 이런 식으로 해서 6,000 이렇게까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거기 책에 있는 거랑 파란 색깔과 빨간 색깔이 거기 책에 있는 거랑 좀 바뀌긴 했어요. 근데 뭐 헷갈릴 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자, 이거는 정부의 보조가 없을 때 예산선. 빨간 색깔은 기초수당이 5,000이고 급여 감축률이 50%일 때. 근데 기초수당이 5,000이 아니라 3,000원 줄어드니까 예산선이 안쪽으로 갑니다. 안쪽으로 가는데 당연히 이거는 더 높은 거니까 더 당연히 바깥쪽에 있는 거 선택하겠죠. 그래서 예산선이 이렇게 굴절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대체효과, 소득효과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걸 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46페이지. 자, 44페이지 내용은 뭐 지금 그래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초수당과 이런 것들 예산선 기울기 변화하는 거, 네, 급여 감축률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은 임금에다가 이만큼 세금 줄어드는 거야. 세금 내는 거와 똑같죠. 1-50% 세율인 거야. 그래서 0.5 W 요런 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중간에 예산선의 기울기 작아지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있을 때 첫 번째 요게 이제 응용 기초수당이 감소하게 되고 급여 감축률은 그대로 있을 때 요거를 봅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46페이지 한번 볼게요. 대체효과랑 소득효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그래프를 가지고 살펴봐요. 첫 번째 줄 볼까요? 46페이지. 자, 그래프가 거기 나와 있는데 어디에 속하는가 그거를 체크해야 됩니다. 자, 여기 예산선 이렇게 변화했단 말이야. 그런데 자, 만약에 무차별 곡선이 오른쪽에 한번 볼게요. 47페이지 한번 보시면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나오미가 있고 사라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있고 사라가 있어요. 사라 이렇게요. 사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효용함수가 나오미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은 나오미는 100에다가 루트를 해도 되는데 자연 로그를 이렇게 쓰여가지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이것도 이제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이 자연 로그 C로 미분하게 되면 C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그거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거기 보시면 175 해서 L 이렇게 돼 있어요. 여가가 증가하게 되면은 효용이 증가하는데 체감적으로 증가하고요. 사라도 한번 봅니다. 사라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시면 사라의 경우 거기 48페이지 세 번째 단락 볼게요. 자, 효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사라야 나오미 효용이 75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 더하기 300 자연 로그 쓰여서 L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누가 더 여가를, 이게 여가야 여가를 소중히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계 대체율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우리 뒤에 부록에 한계 대체율을 계산하거든요. MRS. 사실은 여가가 관심사니까 여가 먼저 쓰고 소비 이렇게 쓰고 나오미 이렇게 쓸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MRS 해가지고 여가, 소비, 사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분자는 뭐로 미분합니까? 그러면 여가로 미분하고 분모는 소비재로 미분을 해요. 자, 요 L로 미분하게 되면은 175 L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175 그리고 L분의 1 그리고 요거 C로 미분하게 되면 100 남고요. C분의 1 하니까 C가 위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도 계산해 볼게요. 똑같이. 그러면 L로 미분하게 되면 300 그리고 L분의 1 C로 미분하게 되면 75 그 다음에 C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L과 C가 똑같은 상태에서 딱 보면 아니 MRS가 여기 나오미 같은 경우는 앞에 100분의 175 있고요. 요거는 두 개 똑같잖아. 같은 값을 넣었을 때 얘는 75분의 300이니까 사라가 나오미보다 MRS가 더 커요. 즉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더 여가를 더 좋아합니까 하면 사라가 여가를 나오미보다 더 소중히 생각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물론 나오미도 좀 여가를 중시 여기긴 해. 이게 만약에 75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가보다는 이쪽에 가중치가 더 큰 거니까 100배 가중치고 175배 가중치라 보시면 돼. 그렇게 되면은 소비재를 더 좋아하고 여가를 덜 좋아하는데 175니까 당연히 여가를 더 한계 대체율이 1보다 커서 여가를 더 좋아하긴 하지만 얘는 더 좋아하는 거야. 둘 다 여가를 좋아하지만 얘가 더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무차별 곡선 거기 한번 봅니다. 앞에 한번 가볼게요. 몇 시지? 시간이 망가져서 아직 충분한 시간이 조금 남았네. 자, 47페이지. 자, 이건 지우고 이제 그림을 봐야 되니까 여기다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우리 책에 그림 잘 나와 있으니까 보세요. 47페이지. 예산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면 얘가 이렇게 올라갔어. 기초수당이 올라갔다가 거기 있는 것처럼 근데 감축률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때 나오미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 A점을 선택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여가를 많이 선택합니다. 이렇게 효용을 극대화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지금 살펴본 것처럼 책에 있는 거대로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이게 기초소득이 줄어들게 되니까 내려갔어. 책대로 색깔 맞춰서 할게요. 반토막 났어. 예를 들면 이렇게 줄어들었어. 감축률은 변화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선이 평행 이동하는 거잖아요. 얘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된 거지. 비근로소득이 감소해서 예산선이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어느 점을 선택했나 봤더니 B점을 선택했어. 이렇게 거기 보시면 B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미 같은 경우에는 나오미의 경우는 아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기 얘기했던 TANF에 대한 기초수당이 감소했습니다. 감소했는데 감축률은 변화 없죠. 그러니까 예산선이 평행 이동하게 되니까 대체효과, 소득효과 할 때 대체효과는 있어요? 없어요? 대체효과는 없고 예, 소득효과만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효과만 존재. 자, 근데 소득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었잖아. 이렇게 실제 소득이 줄어들었네. 그럼 여가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요걸로 인해서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요.
자, 그럼 여가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상제라고 그랬지. 요거 L이 노동이 아니라 여가야. 주의하세요. 여가는 감소한다. 여가가 감소하니까 노동은 어떻게 됩니까? 노동은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아까 막 싸웠어. TANF를 축소하거나 이렇게 되면 아니 근로자가 일을 안 할 거야. 아니면 뭐 주지사는 그렇게 얘기한 거지. 일을 안 할 거야. 근데 보건복지부 장관에 따르면 아니다. 일 안 하는 효과는 없다.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자, 만약에 사라라고 할게. 사라는 밑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가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야. 선호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여가를 즐기는 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예산선이 이렇게 있다가 한 가지 색깔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고 이게 1번 됐다가 요거를 비근로소득을 축소시켰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오케이? 똑같이. 근데 거의 무차별 곡선 보세요. 옛날에 아주 여가를 좋아하니까 아이 나 일 안 해 이렇게 된 거지. 유보임금이 높아. 여기 보시면 여기에 A점을 여기 선택했다가 요걸 축소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B점 역시 아이 나 일 안 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사라 같은 경우는 여가를 굉장히 좋아해 버려 가지고요. 이때는 뭐야? 아예 그냥 여가만 계속 누리게 되는 구석해가 발생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에 대한 그러면 어떤 게 맞습니까 하는 거는요. 효용함수에 따라 다르지. 사라의 효용함수와 거기 나오미의 효용함수. 사라는 여가를 굉장히 선호하니까 그냥 계속 뭐 보조를 하던 안 하던 그냥 여가만 즐길래 이렇게 되는 것이고, 나오미도 여가를 좋아하지만 오히려 축소하게 되면 진짜 말 그대로 일을 좀 더 해서라도 보충을 해야겠네,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48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달라 보세요. 중간의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거고 효용함수 보고 정해야 돼요. 따라서 결론입니다. 마지막 달라 48페이지. 이론만으로는 어떤 정책의 변화가 노동 공급을 증가시킬지 아니면 감소시킬지, 증가시키면 얼마나 증가시킬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노동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불확실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경험적인 관찰과 데이터를 통한 실증적 연구 방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여가와 소득의 여가와 노동의 선택과 관련한 기본적인 얘기인데 한번 살짝 복습을 해 주시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뒤에 균형과 사회후생부터 요 챕터 2장의 마지막 있잖아요. 요건 제가 집에 가서 혼자 또 찍어가지고 올려놓을게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거 보고 복습하시고, 그리고 미리미리 뒤에 연습 문제 괜찮은 거 많아요. 그래서 한 번씩 풀어보시고, 열심히 풀어보시는 것 같으면 제가 과제를 안내드리고요. 안 풀어보는 것 같다 그럼 과제를 내서 풀 기회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